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해설을 맡은 이윤정 선생입니다. 국어는 근거가 정확한 어떤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의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1번부터 10번까지는 화작문, 아시다시피 화작문인데요. 6월, 9월의 어떤 그 기조대로 4번부터 7번까지는 화작이 이렇게 같이 통합된 영역으로 출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작문까지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3번까지는 수라상에 대한 발표인데요. 1번부터 바로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을 묻는 문제인데요. 1번 같은 경우에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빨리 돌아가셔서 정보의 출처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보면 수라상에 대해 제가 참고한 기록은 대한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했다. 이런 자기가 참고한 출처를 명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한 것이고, 2번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여 라고 했는데 마무리할 때 정말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내용들을 요약했느냐만 확인하면 되죠. 근데 마무리 문단, 그 마지막 문단을 보면 요약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네, 바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발표에서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료 활용 방식을 묻는 문제인데요. 1번은 기억, 그 다음에 2, 3번은, 죄송합니다. 1번은 기억, 2번도 기억, 그리고 3, 4번이 니은, 그리고 5번이 디귿이죠. 자, 기억, 제시문의 기억 자료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 수라상의 사진을 활용하고 있어요. 세 개의 상과 화루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수라상에 놓인 세 개의 상과 화루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1번의 전골조리 과정하고는 상관이 없고, 네, 2번이 정답이죠. 수라상의 전체적인 모습, 상이 있고 그리고 화루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니은 자료를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요. 니은은 제시문 보시면 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밥상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수라상 외에 왕의 식사가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자료인데, 왕이 식사한 시간 3번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간단히 차린 이유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3, 4번도 떨어지고, 마지막 5번, 수라상을 차리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디귿에 시중드는 상궁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제시했다 했습니다. 근데 디귿은 왕의 식사 장면을 재현한 것이고, 왕이 식사하실 때 상궁이 먼저 먹어봤다, 그런 장면을 재현한 것이고, 수라상 차리는 과정하고는 또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은 아까 말했던 대로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트에서 마지막 문제 3번으로 갑시다. 3번은 발표 들은 후 청중의 반응인데요. 자, 보기에 보시면 청자 1이 오, 이런 걸 알게 돼서 좋았어 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번에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다. 1번은 적절한 것이고, 자, 그리고 청자 1의 두 번째 그 말을 보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런데 수라상에 3개의 상이 있다고 하면서도 설명은 2개만 해서 그 발표가 좀 아쉬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에 4번을 보면 청자 1이 발표 내용에 3개의 상이 있다고 해놓고는 2개만 얘기했다 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일단 청자 1은 4번 선지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번 선지 보던 김에 계속 4번 선지 확인해 보면 청자 3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청자 3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거, 음식문화 전반의 가치가 인정된 것이겠군.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재료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라상의 음식들의 변화가 있었겠군 이라고 발표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뭔가 이런 내용이 이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추론하는 어떤 듣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4번 선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발표 내용에 빠진 게 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안타깝다.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청자 3은 추론적 듣기를 한 것이지 비판적 듣기를 한 건 아니니까. 네, 여기까지가 3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4번부터 7번까지 화법과 작문 통합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생의 처가 나왔는데 이거 익숙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수능 완성, 올해 EBS 연계 교재 수능 완성에 허생의 처가 나온 작품이어서 조금 익숙하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네, 시간상 우리는 문제만 빨리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 현지가 토의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제시문을 보면 현지가 약간 사회자 역할을 하고 있죠.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 고른 것은, 현지가 말을 정확히 3번 해요. 현지의 첫 번째 말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 책 읽어봤으니까 이런 주제로 토의를 해보려고 하자. 토의를 한다. 지금부터 해보자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에 시작할 때 토의 주제를 명확히 언급했으니까 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의 두 번째 멘트를 보면 정리하면 외적 조건, 내적 조건으로만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네? 그렇다면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라고 발언하고 있죠. 그래서 나 발언 순서 지정한 거는 없고, 그 다음에 근거 없이 의견만을 이야기할 때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한 근거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것도 없죠. 그래서 나와 다는 다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읽은 현지의 두 번째 발언에 보면 정리하면 이러이러한 거야. 근데 그럼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라와 마가 바로 확인됩니다. 굳이 현지의 마지막 발언을 보지 않아도 답이 여기서 바로 3번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은 A와 B를 이해한 내용인데 둘 다 민호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수가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민호가 A 부분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의 조건은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있다. 근데 허생의 처는 외적 조건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자 영수가 A에서는 과연 그럴까?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민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가 이제 A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B 부분을 보시면 민호가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 접근할 수 있다. 허생이 말이지 허생의 처한테 홀로 희생을 강요하고 이랬단 말이지. 그래서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하자 영수가 여기서 맞아. 이번에는 영수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리고 더 살펴보면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 상대의 말이 맞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 정도가 B에서의 영수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5번 선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죠.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라고 추가했으니까 4번이 맞죠. 1, 2, 3번은 다 떨어집니다.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의견 받아들인 거 아니고 동의한 거 아니죠. 민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 거니까 1, 2, 3번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5번에 영수가 민호의 의견에 논리적 오류를 지적한 적 없고 맞다, 네 말이 맞다 라고 했을 뿐입니다. 상반된 의견 제시한 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를 반영하여 민호가 나라는 글을 작문을 했어요. 글을 썼는데 그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글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화법 작문은 이 많은 글들을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제대로 다 읽고 그 정확한 어떤 그 해당하는 근거를 이제 생각해내는 거,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그나마 이 나 지문은 길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5번 선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허생의 처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 나와 영수가 동의했던 두 가지 이유 중에 강요된 희생을 주된 이유로, 소원한 관계를 부차적 이유로 구별하고 이에 비추어 나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써야겠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은 나의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에 있죠. 그동안 이랬던 건 아닌지 하고 반성하게 됐다. 근데 그 앞부분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주된 이유와 부차적인 이유로 구별했다 라는 거는 전혀 제시문 나에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5번 선지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기는 민호가 나를 쓴 후에 자료를 더 찾았대요. 그래서 나의 문맥에 따라 보기를 활용하여 기억을 한번 구체화해보자. 자, 발문에 뭔가 조건이 많죠. 나의 문맥에 따라 해야 되고 그리고 보기를 잘 활용해야 하며 그 다음에 기억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기억이 뭔지 확인할까요?
이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돈, 직업, 어떤 외적 조건만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것이 기억의 내용입니다. 그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은 위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그게 필요하다. 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 선지를 찾으면 당연히 3번이 되죠.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물질적 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 보기를 보면 C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서 물질적 풍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 같은 인간 관계에서의 만족 수준. 이거. 그러니까 물질적 수준도 당연히 필요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관계, 구성원 간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 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가 C니까 그래서 7번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문 영역 마지막 세트 문제 8번부터 10번으로 갈게요. 바로 자, 8번은 학생의 메모, 그리고 이 메모에 따라 학생이 초고를 썼어요. 초고 내용은 읽어보시면 봉사의 날이 지금 현행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운영 방식을 전환을 해보자. 그래서 실제 현행 방식의 문제점, 의지가 떨어져. 그래서 동아리별 봉사활동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다. 물론 그 봉사활동을 동아리별로 하게 됐을 때 자칫하면 동아리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좀 글이 이상해요. 그죠? 글이 이상한데 그건 이제 수정하는 문제에 나오니까 10번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8번 봅시다. 가해 사항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명확해서 자, 일단 정답은 1번이죠. 글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 학교의 상황을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대안이 제시됐고 이로 인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한창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별로 애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면 A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가 가나다 이렇게 있네요. 가나는 설문조사 결과 가는 만족하느냐, 현행 방식에 대해 만족하느냐, 그 다음에 나는 불만족한다면 그 불만족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다는 잡지 기사인데 동아리별 봉사활동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근데 하지만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따라서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자료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 4번인데요. 가와 다를 활용해서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으로 봉사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자료를 숲을 보시면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의 문제점은 가나 다가 아니라 나에서 지적하고 있죠. 그죠? 나의 그 도표를 보면 자발성이 떨어진다. 보람을 느낄 수 없다. 라는 그런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가다가 아니고 나이고 그리고 거기에 봉사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내용도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아까 마지막 문단 내용이 좀 이상했다 그랬는데 그거 수정 요구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했네요. 이 기억과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해당 부분과 같이 수정했어요. 원래 글이 어땠는데 바뀐 글이 어떻게 됐냐를 확인하시면 일단 원래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사라졌죠. 청소년기의 의의. 지금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동아리별로 하겠다. 이 동아리별 봉사활동의 의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청소년기 자체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었던 그 첫 번째 문장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지 중에 1, 2, 3번의 쉼표 앞부분들 있죠.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이건 다 맞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바꾸어서 쓴 해당 부분을 보면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이러이러한 의의가 있다. 그거는 제시문에도 원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 청소년기 봉사활동의 의의는 추가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다라고 하셔야 맞죠. 그래서 1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2번 새롭게 생겨난 어떤
네, 새롭게 생겨난, 새롭게 쓴 부분. 그 10번 그 보기에 동아리별 봉사활동을 도입한다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아하, 동아리별 봉사활동은 이런 의의가 있다. 뒷부분에 이걸 정말 도입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걸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도입 시의 기대 효과를 더 추가해서 서술했죠.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네, 다음은 문법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영역이고, 그리고 오답률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영역인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12번 정도를 빼놓고는 그닥 어렵지 않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1번부터 12번. 긴제시문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세트 문제인데요. 이런 형식도 이제 익숙하시죠? 자, 11번 봅시다. 이게 사실 합성어, 파생어에 대한 어떤 문법적인 공부, 문법 지식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라면 제시문 읽지 않았어도 사실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4번이 틀렸죠. 깨뜨리는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미가 리는이고 용언 어간이 깨뜨다 라고 설명했는데, 깨뜨리는 자, 이제 뭐 수능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해 볼까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일까요? 깨다라는 단어가 원래 있겠죠, 그죠? 용언의 어간, 그 다음에 뭐 뜨리다, 뭐뭐트리다도 표준어인데 넘어뜨리다, 뭐 그럴 때 그 전미사, 그러니까 어근 뒤에 붙어서 약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어근에 접사가 결합해서 깨뜨리라는 새로운 단어, 깨뜨리다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깨뜨리, 그러니까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깨뜨리까지가 어간이 되죠, 그죠? 그리고 는 이 부분이 어미가 됩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용언 어간이 어근에 접사가 붙은 데까지 용언의 어간이고, 그리고 는은 어미니까 11번에 4번은 어미가 리는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네, 다 잘 푸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용언 어간은 깨뜨리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시다. 12번이 이제 중세국어 문제인데,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A를 일단 살짝 보셨어야겠죠, 그죠? 근데 A도 중세국어 공부를 한 친구라면 중세국어 의문문에 보조사 고구가 결합하는 형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연계교재에도 나와 있었죠. 여기는 예문까지 들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네, A를 우리는 참고했고, 그리고 보기를 봅시다. 자, 보기의 탐구 결과, 그러니까 보기의 맨 마지막 항목의 설명을 보면, 미지칭의 인칭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나 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구 누구는, 자, 과거에는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아예 그냥 새로운 단어, 누구라는 새로운 단어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았다 라는 탐구 결과가 있어요. 위의 자료를 가지고 탐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대.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이 탐구 결과를 가지고 위의 자료를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과거에는 인칭 대명사에 보조사 고, 구가 결합했던 형태로 의문문이 쓰였다. 자, 과거 자료 한번 볼까요? 가의 중세국어 과거 자료죠. 거기 보면 누를 니라더뇨, 내 스승이 누구, 그 다음에 나만 누구라는 세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료 누를 니라더뇨라고 할 때 얘는 미지칭 의문 대명사 하나만 지금 쓰인 형태이고, 그 다음에 내 스승이 누구라고 할 때 얘는 아까 탐구 결과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인칭 대명사에 뭐가 합쳐진 형태? 의문문 만드는 보조사, 여기는 고가 합쳐졌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나만, 누구, 이게 문장의 끝이야. 자, 그러면 얘는 누라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다가 구라는 보조사가 결합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가 자료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형태는 일단 누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누 하나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누 있어요. 그러면 고와 구는 뭐냐?
고와 구는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보조사다. 의문문 만들어주는 보조사다라고 탐구 결과에서 설명했으니까 1번 선지처럼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대명사 형태는 이 세 개다라고 하면 틀리게 되죠. 가에서 미지칭 인칭대명사 형태는 누 하나. 누고와 누구는 그 전체가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누라는 인칭대명사에 고나 구라는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죠. 1번이 답이 됩니다. 네, 12번이 그나마 좀 보기도 길고 그리고 조금 덜 익숙해서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13번은 너무 쉬웠죠, 그죠? 13번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틀린 거 3번입니다. 그는 너무 헌 차를 한 대 샀다. 한국인이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정도의 문제랄까요? 너무라는 부사어가 뭘 수식하고 있나? 너무 샀다 아니지. 너무 헌. 차가 헌차는 헌차인데 너무 헌. 그래서 헌이라는 관형사를 수식하고 있다 라고 해야 맞죠. 헌이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 4번, 5번이 조금 길어가지고 혹시 여기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4번에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 근데 엄마와를 빼버리니까 비문이 되죠. 영희는 닮았다. 그럼 엄마와라는 게 필수적인 부사어였구나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에는 취미로라는 말을 빼도 문장이 비문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거는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군 해서 4번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모든 것이 제로 되었다, 제가 되었다 인데 오른쪽에 둘 다 제로라는 그 부사어와 그 다음에 제가라는 보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누가 무엇의 성분이 보어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보어를 삭제했더니 말이 안 돼. 두 문장 다 말이 안 돼. 부사어 삭제해도 말이 안 되고 보어 삭제해도 말이 안 돼. 따라서 둘 다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었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으로 갑시다. 보기의 의문 변동을 분석하라 했습니다. 의문 변동이야 뭐 나올 거 다 짐작하셨을 터인데 세 가지 사례가 나와 있네요. 자, 보기를 보시면 흥일 그리고 다른 반야구라 했습니다. 1번 기역에서 디귿까지는 각각 2회 이상의 의문 변동이 일어났다. 간단히 볼까요? 자, 흥일이 발음이 흥일로 됐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을까? 일단 자음군 단수나 탈락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응은 의문이 아닌데 그 자리에 지금 니은이란 의문이 첨가됐어요. 이거는 첨가. 자, 근데 첨가가 되고 나니 비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비음이 아닌 애가 만났기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역이 이응이라는 받침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탈락, 첨가, 교체가 일어나는 게 기역이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은 달른인데요. 자, 달른으로 발음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일단 히읗은 발음이 나지 않아. 그지? 히읗 탈락됐네. 자, 그 다음에 달는이 그럼 남는 건데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리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유마. 그래서 교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교체.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발야구인데 발음이 발야구로 된대요. 의? 없었던 의문 자리에 리을이 나타났다. 이거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자, 발과 야구가 합쳐진 말이고 이 야유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은이 첨가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죠? 자, 첨가가 되고 나면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뭘로 바뀌게 된다? 유음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2회 이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2번으로 갑시다. 기역에서 디귿까지 공통적으로 일어난 의문의 변동이 첨가다라고 했는데 첨가가 일어난 거는 기역하고 그리고 디귿에서 니은이 첨가가 일어났을 뿐 니은에서는 첨가가 일어난 적이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 됩니다.
네, 그 5번 선지도 같은 얘기가 되죠. 그래서 디귿에서 첨가된 니은이라는 의문이 기역에서 첨가된 니은이라는 의문과 사실은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3번 선지도 잠깐 보고 가면 의문 변동의 결과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는 것은 기역이다 했습니다. 그런가요? 의문의 개수?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의문으로 세지 않죠. 그래서 원래 의문의 개수가 똑같은 거 변화 없는 건 그대로 두면 히읗이나 으, 리을, 이 요건 변화 없죠. 그럼 변화가 생긴 부분만 의문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원래 하나, 두 개가 있었어요. 이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나, 두 개가 있다가 어떻게 됐다? 하나, 자 받침으로 오는 이응은 의문이 맞죠. 그 다음에 니은 해서 의문의 개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마지막 문제 15번으로 갑시다. 15번은 사전의 개정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거 우리가 외우지 못하는 거죠. 사전 나와 있는 보기 내용을 보고 판단만 하면 됩니다. 자,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개가 있고 그리고 선지도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설명하고 있으니까 기역 보고 1번 확인하고 니은 보고 2번 확인하고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자, 기역을 보면 글따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뜻이 9개나 있네. 그럼 이거 다이어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뜻 중에서 1번 뜻으로 제시하는 거를 중심적 의미라고 해요. 나머지는 거기서 파생된 주변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개정 후 보면 글따 뜻 1번 뜻의 변화는 없어. 근데 쭉쭉쭉 내려가다가 9번 뒤에 10번 뜻이 하나 더 생긴 거지. 그러니까는 원래는 9번까지 뜻이 있었는데 하나의 주변적 의미가 더 추가됐구나. 다이어 의미가 더 많아졌구나.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1번에 보면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가 수정됐다 그랬죠? 이거는 중심적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좀 힘들었을 텐데 중심적 의미는 1번 의미를 말하는 거니까 1번 의미가 수정된 거 아니고 그냥 조금 더 파생된 어떤 의미가 추가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 표준 발음이 추가로 인정됐다. 그런가? 네. 원래는 김밥이었는데 개정 후를 보면 슬러시에서 김밥도 있죠. 추가된 게 맞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보면 냄새가 있고 내음이 있었어요. 근데 개정 후에 내음에 대한 뭔가 항목이 좀 달라졌다, 그지? 자, 내음이 원래 과거에는 냄새의 방언,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라고 돼 있는데 개정 후를 보면 사투리란 말이 없어졌어요. 이제 사투리가 아니고 표준어가 됐나 봐. 그리고 뜻도 길게 3줄에 걸쳐서 명확하게 새롭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은 태양계인데 개정 전에는 행성 9개가 있다 라고 했다가 개정 후에는 행성이 8개로 바뀌었어. 그 과학적 정보가 바뀌어가지고 뜻풀이가 갱신됐구나 라고 잘 서술돼 있고 그 다음에는 원래 없던 단어인데 스마트폰이란 단어가 생겼다. 그래서 새로운 문물이고 그래서 사전에 실리는 표제어로 추가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문법이었고 이제 16번에서 19번까지는 비문학 지문입니다. 올해도 수능에서 결국 변별력 어떤 그 난이도를 조정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등급관을 만들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영역은 독서 영역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지문은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네, 길이도 별로 길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자, 크게 무슨 얘기 하는지 조금만 얘기해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익숙한 분이 또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자연물은 외적 원인이랑 상관없이 자기의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래요. 모든 자연물은 다 목적이 있고 그리고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있고 그리고 항상 그 목적의 실현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긍정적인 분이셔요.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아! 라고 요약했다고도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단에 가면 근대가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옛날 분이잖아. 근데 이제 근대가 되면서 모든 사물은 일종의 기계야. 생명력이 없어. 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자, 그 비판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갈릴레이는 그 목적론은 과학적 설명이 안 돼! 라고 비판했으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는 과학에 무익해! 스피노자는 목적론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해! 라고 비판했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라고 하죠. 자, 두 번째 문단은 근대 시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계, 모든 사물은 기계다 라는 견해를 갖게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사람들별로 어떻게 비판했느냐를 보여준 단락이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이제 근대가 아니야. 이제 일부 현대학자들은, 현대로 갔어요. 일부 현대학자들은 누구를 비판하느냐? 오, 근대 사상가들을 또 비판하는 얘네는, 일부 현대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인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를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근대 사상가들을 비판한대요. 그래서 볼로티는 근대 과학은 이런 거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우드필드는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그 걔네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짓이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보면 17세기의 과학이 참 거짓 확인,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 여하튼 물질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중에 일부가 환원론으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환원론은 결국엔 또 돌아가면 똑같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는 환원 아니었구나 라는 거, 그런 문맥이 읽히시죠?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 또 새로운 사람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람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느냐, 이 사람이 저런 얘기 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예를 들어 18번 같은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찾아갈 때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 둘 것. 엠페도클레스는 구성 요소를 알면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 아님이라고 반박했대요. 이 반박은 환원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내포한다. 네, 마지막 문단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16번 봅시다. 논지 전개 방식.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죠? 그래서 특정 이론. 누구의 특정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그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그래,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죠. 이러이러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의 목적론이 이러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탐구의 출발점이다. 라고 마지막에 정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 17번 갑시다.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윗글에 정말 다 나타나 있어요. 1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본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 봐봐.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라는 구절 보이죠? 그래서 개미는 이성 없어. 그래서 1번 틀린 거. 그 다음에 2번.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의 해가 된다. 이거 아까 그 자연물의 목적 첫 번째 문단. 해가 된다가 아니고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진술이 있죠.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거. 그 다음 3번.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도 같은 부분에 나오죠. 첫 번째 문단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설명하는 그 부분, 그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적절한 거. 3번이 정답. 그 다음 4번.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낙엽 얘기가 아까 어디 나오더라? 네, 첫 번째 문단에 낙엽도 목적을 가질까?로 글이 시작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은 목적을 가진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4번 설명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설명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된다가 아니고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고 첫 번째 문단 다섯째 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18번으로 내려갑시다.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네,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봐봐 나왔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이렇게 비판을 했느냐 혹은 저렇게 얘기를 한 거냐를 빨리빨리 이제 찾아줘야 되는 시간이 온 거죠, 우리한테. 자, 일단 1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갈릴레이 어딨지? 난 표시해놔서 빨리 찾았는데. 자,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보면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갈릴레이가 얘기했답니다. 그럼 갈릴레이는 맞죠? 그 다음에 우드필드 어딨지? 표시 딱 해놓은 사람 바로 찾았을 텐데. 세 번째 문단의 여섯째 줄 보면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다. 과학적 설명은 아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얘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적절한 게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1번만 살짝 보고 갈까요? 갈릴레이와 볼로티는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했다라는 내용이 제 신문에 없죠.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근대 사상가고, 그리고 그러한 근대 사상가들을 비판했던 사람은 일부 현대학자였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했다라는 진술도 틀린 진술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옆 페이지에 19번으로 갑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보기에는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어요. 마이어. 표시나 하나 해줄까? 자, 마이어. 이분은 창발론을 제시했다는데, 창발론이 뭐냐? 네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이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 목적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그리고 두 줄 밑에 보면 창발론은 그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도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걸 찾아보면 일단 3번이죠. 보기에 마이어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기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이라는 게 마이어는 맞는 얘기인데,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나 확인해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에 보면 그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그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박했거든. 그러니까 구성 요소만 알면 다 알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구성 요소만 안다고 해서 전체를 예측할 수는 없다 라고 보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네, 나머지 선지를 조금 보면 바로 밑에 5번 선지 있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화학적 환원을 일단 인정하지 않았죠. 그죠? 우리가 좀 전에 보던 네 번째 문단을 보면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라는 문장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환원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마이어는 생명체가 보기에 마지막 문장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건 맞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다 설명되는 거 아니라고 했고,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도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환원된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죠. 네, 그래서 5번은 틀린 게 됩니다. 그 바로 위에 4번까지만 보고 갈까요? 그 4번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마이어가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이라고 했는데,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한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된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하는 것이고, 마이어도 보면 보기에 네 번째 줄에 아까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하는 거다라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라는 부분이 틀린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문학 지문
네 문제, 네 문항짜리 비문항 짧은 지문 하나가 끝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지문은 이제 현대시 지문인데요. 작년에는 수능에 현대시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작가의 전혀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서 조금 힘들었는데 올해는 고맙게도 그냥 EBS에 그대로 수록된 작품이 하나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현대시가 조금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을 확인해 보면 20번에 가와 나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묻고 있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빨리 뗄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틀린 부분을 가지고 빨리 떼셨죠? 자, 1번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이 화자의 얘기를 듣고 있는 청자, 구체적인 청자가 명시돼 있어야 돼요. 근데 가도 없고 그리고 나도 없죠. 그 다음에 2번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표현상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특징으로 인한 효과가 화자의 의지 강조인 것 같은데 일단 가나 두 작품은 화자의 의지가 강조되는 작품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로 떼셨을 테인데 나 같은 경우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도 찾아볼 수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의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는 조금 처음 보는 시라서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밤이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부른 노래가 날아서 저기 갔다 뭐 계집애가 불쌍하다길래 가기는 갔는데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나 모두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4번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가 표현상 특징이고 그 결과, 그 효과가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선지인데 이게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뒷거 가지고 바로 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어적 어조를 활용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그 김광규의 묘비명에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 부분에서만 확인이 되죠. 그래서 5번은 바로 떨어집니다. 자, 바로 21번으로 넘어가셔서 A의 관점에서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A의 관점을 보면 시가 현실을 반영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있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있다. 있어야 하는 현실이란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현실을 말한다. 그런 큰 내용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봅시다. 자, 다 읽어보셨을 터인데 그 4번 선지 보시면 리을이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쭉 아주 짧게 가와 나 지문을 싹싹 보고 이제 이 21번을 대하게 되셨을 텐데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고 그런 얘기에서 리을이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이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조상은 주석도 있어. 주석이 있다는 얘기는 꼭 보란 얘기지. 주석을 보면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었나 봐, 그지? 그리고 슬퍼하면서 그걸 위문하는 상황이야. 그걸 가지고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 적절하지 않은 그런 거로 보시면 되죠. 완전 뜬금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 22번 봅시다. 달을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네, 고맙게도라는 말을 또 하게 되는데 달을 참고하라. 사실 참고하지 않아도 연계교재를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묘비명이라는 시는 확인해 봤더니 종로 모의고사에도 한번 나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셨을 터인데 묘비명에 대한 이해도만 있었어도 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은 한 줄의 시조차 안 읽은 사람이 아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이 비석은 세상이 잿더미가 돼도 살아남을 거니 도대체 시인은 뭘 해야 되는 역사가 이런 걸 기록해서 되겠냐 라는 얘기를 하는 시기 때문에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관점이 아니라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았으면서 돈 많이 벌고 저렇게 큰 비석을 남긴 저런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역사냐? 그런 어떤 묘비명을 쓰는 시인이 과연 진정한 시인이냐라는 걸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잘못 진술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은.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현대시 복합 지문이었고 23번부터 26번까지는 고전소설 지문입니다. 사시 남정기 익숙하시죠? 사시 남정기 워낙 여러분 익숙하신 소설이고 그리고 연계 교재에도 실려 있었던 기억도 있고 해서 딱 보고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좀 덜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중략 부분이 있고 앞, 뒤. 자 앞쪽에 초점이 되는 어떤 인물은 사시인 것 같고 사시가 꿈속에서 무슨 왕비들을 만났어. 그래서 왕비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남의 도인이 너와 인연이 있다. 그래서 조만간 길을 인도해 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단을 올라가면 8페이지 오른쪽 다단 위에 하직하고 내려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다. 턱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왔니 했더니 아니 부인께서 기절하셔가지고 저희가 간호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아닌데 나 분명히 저기 갔다 왔는데 한번 와봐 해서 따라와봐 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황릉묘라고 돼 있고 그리고 꿈속에서 만났던 두 왕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 자, 그 중략이라고 돼 있는 거 바로 위에 보면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황릉묘로 가서 어떤 여자를 구하라고 했다. 그래서 배를 몰고 왔다. 이런 얘기가 사씨와 관련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중략 밑부분에는 사씨 남편인 유연수 유배지 도착하니까 와 인심이 사나웠네. 그 유배지가 뒤에 보면 행주라는 곳이라고 돼 있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고생하다 보니까 총명함이 돌아왔어. 그래 역시 사람 고생을 해야 다시 똑똑해져. 그죠? 뉘우쳤다. 자 근데 병도 걸렸다. 근데 꿈을 꿨는데 노파가 어떤 병을 들고 와서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다. 나 동정군산에 사는 노파야. 하고 뜰 가운데 병 놓고 사라졌대. 깨어나 보니 또 B. A도 꿈이고 B도 꿈인데 이것도 꿈이었어.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그 노파가 약을 놓고 갔던 그 뜰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먹어보니까 단잇을 먹은 것 같았다. 행주라는 곳은 수질이 원래 안 좋았는데 물을 먹은 즉시 나아졌다. 그것을 본 행주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그래서 다 나눠 먹었다. 이로 인해 더러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그 셈을 학사정이라고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네, 크게 이런 내용이었네요. 23번 내용 이해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조금 봤으니까 틀린 게 2번이죠. 사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가 황릉묘에 가서 깨울 방도를 찾아왔다. 전혀 뜬금없는 진술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걸로는 사씨가 기절했어요. 그래서 유모와 시비가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고 있었어요. 이제 깨어나신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사씨가 기절한 사이에 유모와 시비는 간호를 했을 뿐입니다. 황릉묘에 실제로 가게 된 거는 깨어난 후에 사씨가 나 꿈속에 저거 갔다 왔단 말이야 하고 나서 이제 찾아가 보니까 거기 황릉묘라고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24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네, 기억부터 미음까지 그 구절 부분의 앞뒤 내용을 확인하시면 4번 그러니까 리을 중략 바로 앞부분이죠. 중략 바로 앞부분 한번 봐요. 거기에 배가 리을입니다. 저희가 동정군산에 사는데 관음보살께서 빨리 구해줘야 된다. 황릉묘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를 저어와서 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배가 리을이거든. 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사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 사씨가 배를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여승과 여동, 지금 배를 저어온 이 사람들이 꿈결의 관음보살의 말을 듣고 지네가 배를 준비해서 저어서 여기로 온 거야. 그러니까 사씨가 준비했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좀 전에 봤죠. A도 꿈이고 그 다음에 B도 꿈이었어요. 그죠? A는 그렇지. 사씨가 꾼 꿈. 그 다음에 B는 유연수가 꾼 꿈인데 유연수가 꾼 꿈이 어떤 거였더라?
노파가 나타나서 네 아픈데 이거 먹어라. 그러면 좋아질 거다. 라고 한 게 이제 B 꿈이고, 그 다음에 A의 꿈은 두 앙비를 만나서 네가 누구를 만나게 될 거다. 아이고 저는 탈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되죠?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거 염려하지 마. 라고 하고 진짜 하직하는데, 자 아까 그 부분 찾자면 밑줄 친 기억의 한 줄 위. 하직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인도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는 꿈을 꾼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다 출현하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기를 참고하라.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겁니다. 보기에 보면 처음 들어보는 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게 복선화음이래. 이 사시남정기가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근데 26번에 5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할림에게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인심이 사나웠던 건 맞아. 중략의 바로 밑부분에 보면 인심이 사나워서 유연수가 고초를 겪었다. 그 지역이 행주고, 그래서 그까지는 뭐 틀렸다고 못하겠는데,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그들이 깨달았다 라고 돼 있죠. 근데 마지막 문단, 제시문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 물을 먹고 회복을 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다들 신기하게 여겼다. 그리고 이후로도 샘이 안 말라서 사람들이 그 물 다 먹었다. 그런 얘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주 사람들이 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았다라는 내용은 없고, 한림이 나은 걸 보고 행주 사람들은 우와 신기하다라고 여겼을 뿐이죠. 그래서 이치를 걔네가 복선화음을 깨달았다라는 그 부분은 X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지문은 환율과 관련한 비문학 지문입니다. 환율과 관련한 지문 EBS 교재에도 나왔었고, 아주 자세하게 환율이 상승했을 때 가치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내 통화량이 어떻게 되고 자금이 외국으로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런 어떤 일련에 이어지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해둔 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읽기가 조금 쉬웠을 텐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경제니까, 그리고 지금 이 지문이 제일 긴 지문이죠. 문제도 제일 많고 비문학 중에. 그래서 일단 쫄지 말고 환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공부를 한 상태이니까 내용 확인하면 된다. 네,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2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자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1번이 정답인 거 왼쪽 다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27번에 바로 왼쪽 다단 보시면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 이해하는 그 단락 있죠? 그 단락에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문장이 있어요.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자, 그게 27번의 1번 선지 앞부분이랑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그지? 그러면 그 부분 보면 1번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 부분 계속 봅시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에 어떻게 된다? 장기에서는 물가 높아져서 장기 환율은 상승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1번은 바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나머지 선지들도 다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일단 지금 시간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가를 바탕으로 정책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정책수단의 특성을 4가지로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죠.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설명하고 있는데, 자, 1번과 3번을 보면 강제성이 높냐 안 높냐를 비교하는, 근데 강제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정부가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래. 강제적으로. 그래서 1번, 3번에 보면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아니면 개발 행위를 금지한다던가, 이건 이제 어떤 행동을 제한하는 거잖아. 그래서 1번, 3번에 나오는 거 후자들이 강제성이 높다라고 보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전기제품 안전규제 강화라고 돼 있는데, 그게 가시성이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했어요. 가시성이 뭐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가시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거. 그러면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얘도 후자가 높은 것이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계층에 제공하던 바우처 그런 거 복지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부처 신설하여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자동성이 뭐였지? 자동성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래. 그러니까는 새로운 어떤 거기 나오는 설명 그대로 합시다.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자동성이 낮은 거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면 자동성이 높은 거. 그렇다면 다시 5번 전담부처를 신설한 거.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행정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자동성이 낮다 그랬죠. 그래서 5번 선지는 전자. 그대로 원래 있던 부서에서 하게 되면 자동성이 높은 거다라고 해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29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국, A라는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는 어떠할까? 자, 보기를 보시면 A국 경제학자 갑이 자기 나라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좀 길어 그지? A국이 불안해가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자산 가격 하락 우려가 확산되면서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B국으로 지금 나가는 상황이야. 그래서 A국에 투자되고 있던 외국인 자금도 B국으로 유출되고 있대요. 그래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왼쪽 지문에서 얘기하는 오버슈팅이랑 관련이 있죠. 자, 보기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보면 B국에서는 그렇게 들어오는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B국 자체의 금리가 그 영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소 진정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한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원래 그렇죠.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수출 증대 효과도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 가능한 한 자제, 그 다음에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렇게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된다는 내용이 아까 가에 있었잖아. 그래서 수렴되도록 정부는 둬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볼까요?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진다 라고 했는데 오버슈팅을 자 제시문 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오른쪽 다단 6째 줄에 환율의 오버슈팅, 추가적인 환율 상승. 그게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네 번째 줄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A국의 금리가 하락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B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 그게 이제 더해졌기 때문에 오버슈팅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데 보기에 29번에 1번 선지 A국의 오버슈팅이 발생했어. 근데 B국의 시장 금리가 만약에 높다면 그러면 B국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자금이 B국으로 더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오버슈팅이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더 일어나게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해. 그러면 이 자금이 B국에 간다고 해서 돈을 뭐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없잖아.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은 그나마 적겠지. 그래서 하락한다면 커진다. 이런 어떤 인과관계는 필수적 인과관계는 잘못된 거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들 보면 2번 A국의 오버슈팅 발생했다면 이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이거 그대로 나오는 표현이죠. 두 번째 문단에 오버슈팅 영어로 설명해 놓은 영어로 써놓은 그 부분에 보면 이거는 뭐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됐다. 그리고 보기에도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이런 얘기가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런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몇 번 봤던 그 가로 묶여져 있는 그 부분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게 마지막 문장이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과도하게 올라갔던 환율이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은 세 번째 문단 중간쯤에 나왔었는데,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장기에서의 환율이 설명된다. 그걸 균형 환율이라 한다. 라는 얘기가 거기 나오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 보기에서 동반된다고 했지. 보기에서 밑에 세 번째 줄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수출이 증대되면 그 어떤 수출 증대라는 거는 수출 기업 입장에선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정책 당국은 신중해야 된다. 보기에서 개입 가능한 한 자제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지? 그 얘기가 보기에 나오지. 수입품의 가격 상승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보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면 A국의 내수가 위축되느냐? 그 얘기는 제시문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제시문의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끝에서 한 8째 줄 보시면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수입 품목이 너무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인과관계는 거기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다단 30번으로 가죠. 30번은 그래프 문제인데요. 풀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ABC는 가의 기역부터 디귿까지 하나씩 대응된대요. 자, 보기를 보면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국내 통화량이 그 ABC 그래프에서 T 시점에서 통화량이 증가한 시점이래. 그러면 30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 통화량이 증가한 순간에 얘네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정보만 찾으면 되죠. 자, 기역은 실질 통화량이래. 실질 통화량에 대한 진수를 찾아보면 기역의 바로 앞부분, 바로 한 줄 앞에 볼래?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맞지 이거야. 그러니까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이제 그 한 줄 밑에 원래 기역 봐봐.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국내 통화량이 딱 T 시점에서 증가했을 때 기역도 증가해야 돼. 자, 그러면 A, B, C 중에 T 시점에서 바로 훅 하고 증가하는 게 뭐가 있지? 훅 하고 증가하는 게 B가 있고 C가 있네. B가 있고 C가 있는데 B와 C의 차이가 뭐야? B는 훅 증가했다가 약간 윗선에서 쭉 지속되는 것이고, C는 훅 증가했다가 원래 어떤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기역의 실질 통화량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까지는 확인을 해야 답이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자, 가 부분에 가로 묶여있는 부분에 마지막 문장, 이거 아까부터 계속 보는 문장인데, 네, 가의 마지막 문장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거기 나오지. 증가했다가 원래 수준. 자, 그래서 기역은 바로 결정이 됩니다. 기역이 A, B, C 중에 뭐다? 증가했다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래프는 C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뭐지? 니은은 시장금리. 시장금리, 바로 그 니은 이어지는 단어를 보면 하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시장금리는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하락하는 거 A, B, C 중에 지금 뭐밖에 없다? T 시점에 훅 하고 내려가서 밑에 지점에 그려진 것이 A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A가 됩니다.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반등한다라는 얘기가 어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지? 금리가 반등한다. 있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가의 마지막 문장.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장 금리의 반등. 다시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A 그래프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이 환율이네. 자국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자, 디귿 환율은 뭐 한다? 상승한다 했어요. 그러면 환율은 상승한다. 그 뒤에 어떻게 되냐? 우린 지금 사실 얘가 C로 정해졌기 때문에 얘가 B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상승했다가 떨어지긴 하는데 원래보다는 조금 높은 지점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었겠지. 자, 환율은 일단 상승했어. 상승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다가 과도하게 위로 올라갔었다가 그 다음에 장기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어느 값으로 쑥 들어간다 그 얘기인데 그 값이 어느 정도냐?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그게 아까 어디 있더라?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다섯째 줄.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 게 장기 환율이다. 이게 균형 환율이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경우에 장기의 환율은 조금 오르게 된다 라고 있죠. 그래서 원래 값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 조금 오른 값에서 이렇게 수렴되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죠. CAB.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은 마지막 문단을 위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 마지막 문단을 되게 열심히 써놨어요. 그죠? 길죠? 거기에 정부가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쓴다 라고 하고 나서 어떤 수단을 쓰는지를 정말 아주 상세하게 다 써놨는데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적절하지 않은 어떤 정책 수단을 찾아보면 3번이 되죠. 금융시장이 환율의 급등락으로 불안정한 경우에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거니와 그리고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라 했습니다. 근데 환율의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한 어떤 진술이 있었어.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해. 내비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해서 바로 X 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환율의 추세를 그대로 두고 보면서 사전 혹은 사후적인 약간의 정책 수단을 조금씩 쓰는 것이지 아예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제한다던가 그다음에 환율의 추세를 정부가 바꿔버린다던가 이런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바꾸는 거 아님! 용인하는 거야! 라고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2번은 어휘 문제인데 이번에 어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네.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인데 드러낼 수 있다는 전혀 뜬금없는 거죠. 그래서 32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은 고전 시가와 그리고 현대 수필이 복합된 지문입니다. 고전 시가가 복합 지문으로 나오리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올해 6월도 그렇고 올해 9월도 그렇고 고전 수필 그리고 그다음에 고전 소설과 이렇게 복합돼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복합돼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는 작품이야. 이 이병기 풍라는 수능 특강에 그대로 실렸던 작품이고 그게 무슨 얘기 하는지를 만약에 아는 친구였다면 문제가 되게 빨리 풀렸겠죠. 그리고 이정환의 비가라는 이 고전 시가는 여러분이 최근에 공부하셨던 수능 완성에 또 있는 작품이야. 물론 수능 완성에 있는 거랑 그 수가 똑같진 않지만 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자 그러면 봅시다. 33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36번의 보기를 가지고 비가가 어떤 작품인지를 좀 다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다면 그냥 바로 명확하게 정답 1번으로 나오죠. 1번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이야. 병자호란 터졌고 세자 잡혀갔고 그걸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고뇌하는 태도. 아, 시름겹다, 싫어한다, 뭐 갈 길 몰라 한다. 직접적으로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고뇌하는 태도가 가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자, 34번 가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는 네, 그 해당 시구와 관련해서 문맥을 잘 이해하느냐 하는 것인데 비가가 이제 3번까지죠. 거기서 자, 3번 선지 봅시다.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과연 그런가? 그 부분이 어딘가? 구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뭐 여기까지 맞네요.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을 떠나서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 지향을 드러낸다고? 근데 구수를 보면 내 몸이 하늘 밖에 떨어져 있는데 서울이 어디지? 바람에 지나는 건불 같아서 갈 길을 모르겠다. 이 사람의 어떤 고민, 내적 갈등, 내적 고뇌가 잘 드러나 있을 뿐이지 나 다른 데 가서 고통 잊어버리고 싶어 라는 어떤 바람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또 좀 뜬금없는 얘기하는 선지가 답이네요. 네, 답이 3번이고 자, 그 다음 35번으로 갑시다. 35번은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는 것인데 네, 최근에 사실 수업 우리는 같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너무 적중률이 좋은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팔수에 나오는 풀은 아는 일 없어서 좋은 건데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겹다. 우리는 이런 병자호란의 국치를 알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다. 와, 풀은 몰라서 행복할 것 같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름겹다. 그런 얘기였고 그러니까 우리랑 풀이랑은 뭔가 대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건불은 바람에 지나는 건불 같아서 그러니까 뭐 마른 낙엽 같아서 주석 나와 있습니다. 갈 길 몰라 하노라. 내가 그렇다고. 내가 바람에 지나는 낙엽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갈등이 된다. 힘들다. 고뇌가 된다. 뭐 그런 얘기여서 35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었습니다. 원래 비교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는 시라서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 3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36번 비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 병자호란 직후 지어졌다. 잡혀간 세자를 그린다.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여러 내용이 다 들어있다. 시어를 연결해보자. 연시조가 이제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항상 그 시구의 어떤 각 수의 이 구절은 저 수의 이 구절과 어떻게 연결이 된다. 이걸 한번 항상 이해해보는 연습을 하라고 했었는데 네, 5번을 보면 제7수의 달 밝은 밤과 그리고 달 밝은 밤이 어디 있지? 저 주석에 나오는 성려 임금님이 염려하시는 그 밤이야. 달 밝은 밤에 임금님은 걱정이 많아. 학가도 걱정하시고 그리고 억만창생도 걱정하시고 임금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그 상황에서의 시간 배경 정도인 거죠. 그 다음에 팔수의 봄비는 봄비가 내려서 쑥쑥 길어난다. 그 얘기야. 근데 그 두 개가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그 1수부터 9수까지 여기 실려있는 부분에서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기대와 전망을 읽어낼 수 있는 수는 없어요. 그죠? 한탄과 탄식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부분은 이 사람이 광란 났다가 좀 아팠다가 몸조리 하면서 풍란을 옆에서 봤어. 밤에 자다 깨면서 향 맡으면서 노트에 뭔가를 썼대. 그 시, 풍란에 대한 어떤 시, 그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1번부터 봅시다. A의 썩은 향나무 껍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옷 같은 뿌리가 이 옷 같은 뿌리가 누구의 뿌리지? 풍란의 뿌리. 풍란의 그 옷 같은 뿌리가 화려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했습니다. 화려광활, 따옴표 있으니까 지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겠죠. 어디 있지?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려 광활. 앞부분 딱 한 줄 정도 앞에 보면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자는 서 하나 붙여놓은 방은, 이 방은 난이 없는 방이야. 이 방은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화려하고 넓다 하더라도 그건 요리집에 불과하다. 난이 없는 집은 화려 광활해도 그 요리집에 불과하다. 그 다음 줄에 보면 아주 작은 집이라도 난 있고 책 있고 술이 있다면 참 좋은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1번에 옥 같은 뿌리는 난이잖아. 난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화려 광활은 난이 없는 집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1번은 연결을 잘못시킨 선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네, 다음은 38번부터 42번까지의 비문학 지문입니다. 비트가 들어간 지문인데 조금 익숙하시죠? 최근에 9월 평가원에서도 좀 다르긴 하지만 비트, 그 양자 컴퓨터, 일반 컴퓨터 얘기하면서 비트가 나왔었고, 그리고 수능 완성 비문학 지문에 아주 상세한 어떤 그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갔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네, 38번 내용 확인 문제부터 봅시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채널 부호화 과정이 38번에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채널 부호화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냐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단에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38번에 5번 전송할 기호의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은 채널 부호화인 거지. 틀렸고, 그 다음에 1번 영상 데이터 채널 부호화 과정은 영상 데이터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잉여 부호를 추가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1번, 5번 순간에 바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3번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추가한 정보다라는 것도 지금 바로 채널 부호화만 읽었어도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죠. 잉여 정보는 목적이,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목적은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문단에 뭐라고 했었지?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한 목적이라 했거든. 그래서 3번도 틀립니다. 그 다음 4번에 영상을 전송할 때는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채널 부호화, 이게 포인트라고, 38번의 포인트는. 그래서 채널 부호화 그 세 번째 문단의 둘째 줄 마지막에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라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4번도 틀립니다. 정답은 2번이죠.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그런 표현이 있었겠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열심히 찾아 그리고 보셨을 텐데, 두 번째 문단 딱 중간에 복원이라는 말, 복원이라는 그 ABCD의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 기호로 복원하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기라는 것은 전송된 부호를 원래대로 원래 기호로 복원하는 것이군. 그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9번으로 갑시다. 두 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첫 번째 문단이 또 포인트가 되는 거였죠.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데이터를 설명해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자세히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정보량이라는 게 정보의 크기다.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그리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많다. 그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본 말. 엔트로피라 한다 했습니다.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 한다. 근데 이 엔트로피가 최대값을 가질 때가 언제다?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최대값을 가진다.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려면 발생 확률이 동일할 때, 동일하면 엔트로피가 최대가 된다. 그런 진술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발생 확률과 그리고 엔트로피 값이 어떠냐 이거를 선지들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 요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선지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볼까요?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2분의 1일 경우 발생 확률이 모두 2분의 1이다. 그럼 발생 확률이 동일하다는 뜻이 되죠. 그죠? 발생 확률이 동일하면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죠. 아까 발생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이 적은 건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근데 그럼 발생 확률이 동일하다면 정보량도 동일한 거죠. 첫 번째 문단.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입니다.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이런 경우에 여기 지금은 4분의 1과 4분의 3 두 개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기호인데 하나가 4분의 1이고 하나가 발생 확률이 4분의 3이야. 이때 평균 정보량이 최대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균 정보량이 뭐라고 했지? 그게 엔트로피라고 했거든. 엔트로피가 최대값일 때는 언제일 때? 발생 확률이 다를 때가 아니라 발생 확률이 동일할 때야. 그래서 이번 선지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제대로 고쳐볼까?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동일할 때 엔트로피가 최대값을 지닌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으로 내려갑시다. 윗글의 부호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 글이 아까 우리가 38번 봤을 때는 채널 부호화에서 문제가 좀 많이 선지가 많이 나왔잖아. 근데 두 번째 문단에는 소스 부호화, 발음이 잘 안 되네. 소스 부호화, 그리고 허프만 부호화라는 얘기도 약간 나왔고, 그 다음에 채널 부호화 밑에 보면 선 부호화라는 여러 가지 부호화를 소개를 하고 있어, 코딩을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적절한 것은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적절한 것은 5번 선지를 보시면 3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한 경우, 자, 여러분의 눈은 이미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3중 반복 부호화에다가 표시해 놨잖아. 그 개념에다가 거기를 바로 좀 이따 바로 찾아가면 돼. 자, 그걸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한 경우에 수신된 부호에서 2개의 비트의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그럴까? 자, 3중 반복 부호화로 빨리 가봐. 자, 거기에 0과 1을 부호화할 때 각각 000이라고 했으니까 네, 0을 부호화한 경우는 000이 되겠죠. 근데 거기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저 네 가지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1로 판단한다. 나머지는 1이 과반수니까.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만약에 001을 수신하더라도 001도 0이 과반수잖아? 그래서 0으로 판단해. 해서 오류는 정정된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거기 000을 전송을 했다? 000을 전송을 할 때 만약에 하나의 비트에 오류가 생겨서 001을 수신을 하게 됐어. 근데 하지만 이거는 과반수를 가지고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오류가 있느냐 혹은 오류가 없느냐를 따지는 거라서 001을 수신을 하더라도 어차피 얘도 0이 과반수기 때문에 0으로 판단한대. 이걸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자, 원래 보낸 자료가 뭐야? 0이야, 그지? 그래서 0을 보냈는데 혹시 뭐가 잘못되더라도 과반수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판단한대. 그래서 오류 정정할 수 있대. 이거 1 아니야? 이거 0이야? 하고 정정할 수 있대. 정정할 수 있대. 근데 지금 40번에 5번 선지는 무슨 말이냐면 3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해. 똑같은 경우야. 근데 수신된 부호에 만약에 2개의 비트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봐. 하나의 비트에 오류가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0이 그래도 과반수니까 이거는 0이야 라고 판단해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만약에 이 3개 중에 2개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지? 과반수가 뭐가 돼버려? 과반수가 1이 돼버리지. 그러니까는 0으로 판단하지 않고 1로 판단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오류가 정정이 안 되게 됩니다. 네. 2개의 비트의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그 열심히 세 번째 문단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그 부분을
근거로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41번으로 갑시다. 41번에 보기 사례 적용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자, 보기는 날씨. 날씨가 네 가지밖에 없대. 그리고 놀랍게도 발생 확률이 모두 똑같대.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이라는 이 네 가지 날씨, 발생 확률이 똑같은 이 것들을 각각 01, 00, 11 이렇게 다 나타냈답니다. 자, 적절한 거를, 자, 거기에 4번 날씨 B를 3중 반복 부호화와 차등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하는 경우 기준 신호가 양일 때 이러이러한 전기 신호로 변환되겠군 이란 아주 길고 어려워 보이는 선지가 있죠. 이거는 3중 반복 부호화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차동 부호화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기준 신호가 양일 때 이게 어떤 부호가 어떤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 제시문이 우리에게 지금 다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4번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41번에 4번 날씨 B 보기에서 찾자. 엔트로피 부호화 뭘로 했다? 엔트로피 부호화 하면 101에, 자, 근데 이거를 4번 선지 보면 3중 반복 부호화 하고 나서 차동 부호화 할 거야. 자, 3중 반복 부호화 해볼까? 발음이 안 돼서 어렵다. 자, 3중 반복 부호화는 세 번째 문단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자, 우리 3중 반복해보자. 3중 부호화라는 말은 어차피 반복되니까 삭제. 자, 하면 어떻게 돼? 10이었으니까 1은 111로 바뀌어, 그지? 3개로 늘어나야지. 그 다음에 0은 뭐가 된다고? 000 이렇게 됐어. 오, 6자리로 늘어났다.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차동 부호화 해야 돼. 자, 차동 부호화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선부호화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차동 부호화에 대한 설명이 이 글의 맨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차동 부호화를 보면 14쪽의 밑에서 6째 줄 차동 부호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한다.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유지한다는 건 양이면 그대로 양으로 간다. 변화시킨다는 건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뭐 이런 얘기겠죠. 차동 부호화 시작할 때 기준 신호가 중요하대. 자, 예를 들어, 문제로 물어보는 건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예를 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만약에 양이었다. 근데 41번에 4번도 고맙게 기준 신호가 양이야, 그지?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음 양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가 된다. 0이면 전압 유지하라 했거든. 그러니까는 기준 신호의 전압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1 나오면 전압 바꾸라 했거든.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바꾼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도 1이야. 그러면 또 음에서 양으로 바꾸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가 0이야. 그러면 전압 유지하라는 거니까 양 그대로 두라는 거. 네. 그럼 우리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부호화 중에 차동 부호화 기준 전압 양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킬 거야. 지금 기준 전압이 양이야. 근데 1이면 변화시킨댔어. 그러면 1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양에서 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지? 1이면 변화시키랬어. 그러면 이제 음에서 또 양으로 또 바뀌겠죠. 근데 또 1이야. 그러면 1이면 양에서 또 바뀌어야 돼. 음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0은 전압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했거든. 전압 유지해. 자, 지금 어디까지 왔지? 음의 전압이었지. 유지하는 거야. 0은 유지해. 뒤에 다 0이다. 그러면
네, 음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나? 4번에 정확히 이라고 변환하고 있네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41번은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글에 나오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네, 변별력을 지니는 문제 중에 탑에 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42번은 동음이어 문제인데 별로 어렵지 않았죠.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 라는 뜻이어서 네, 4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지문은 네, 현대소설 이문구의 관촌수필 지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능에 관촌수필이 2번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물론 다른 장면, 지금 여기도 이제 다른 장면이긴 한데 올해 EBS 연계교재 2권, 그 2권에 이문구 선생님, 이문구 작가의 그 소설이 수특에 한 편 나오고 관촌수필,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 우리 동네 황씨가 나와서 학원에서 이제 예측을 해봤죠. 어떤 작가가 나올까 예측을 해볼 때 이문구 아니면 이태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문제로 낼 어떤 그런 것도 많고, 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문구 관촌수필이 3번째로 나와서 현대 소설도 그렇게 만약에 정말 새로운 작가의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작품이 나왔으면 힘들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고전소설 지문 앞에서 본 거랑 마찬가지로 중략을 기준으로 이제 2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그러면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나눠놨다는 뜻인데 보기 앞부분은 핵심 되는 어떤 얘기가 도깨비불. 어렸을 때 도깨비불에 대한 어떤 기억,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두려웠다. 도깨비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했다. 그래서 밑줄 친 니은에 보면 담 밑에 반딧불만 막 날아도 막 뒷덜미가 선득선득하고 떨떠름하고 막 겁이 났다. 그러니까는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되게 더운 날이어도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했다. 나 어렸을 때 사람들이 도깨비 얘기 많이 했는데 계절이 바뀌면 없어지기도 했지만 여하튼 도깨비가 되게 무서웠었다, 두려웠었다, 반딧불만 봐도 휙하고 놀랄 정도로 두려웠었다라는 얘기가 어린 시절의 도깨비 불에 대한 얘기고, 중략 뒷부분은 어린 시절 아닌 것 같아. 복산이가 뭐 할 동안 나는 변소 찾아 나섰다. 그러다가 밑줄 친 디귿, 무심결에 개펄을 탁 보는데 소스라쳐 놀랐다. 뭘 봤거든. 가슴이 벅차오른다 도깨비불. 어렸을 때 그 도깨비불을 보게 된 거야 다시. 그래서 반가움과 즐거움에 들떴다라는 표현도 있고 가슴에 설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복산이가 나오다가 뭐하나? 라고 해서 내가 도깨비불 했더니 복산이가 무슨 불? 도깨비불이 아니래요. 도깨비불 좋아하네. 저건 도깨비불이 아니고 서울에서 온 낚시꾼들의 불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나는 이런 심리를 느끼게 됩니다. 무엇에 받쳐 하늘에 떠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진 기분, 허망하고 민망했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방으로 들어왔다. 어렸을 때 어떤 대상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그 대상을 다시 보게 됐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게 되니까 그 표현 그대로 반가움과 즐거움에 들떴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도깨비불이 아니고 서울에서 낚시 온 사람들의 불이라는 거를 알고 나자 허망하고 민망하고 막 훅 떨어지는 이런 기분이고 그랬다. 가슴이 무거워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죠. 그래서 43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도깨비불이라는 얘기로 지금 매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이 겪는 어떤 인식의 변화. 어렸을 때 되게 두려웠어. 근데 다시 보게 됐는데 되게 가슴 설레고 막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허망했어. 이런 얘기가 드러나 있으므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44번은 구절에 대한 이해인데요. 앞뒤 문맥 보시고 판단하면 되죠. 2번에 보면
니은이 착각으로 인해 연상된 상황을 궁금해하는 나의 호기심이라고 했는데 니은이 우리가 읽은 부분이야. 어른들이 그만 보라고 타이르는 밤이면 담 밑에 반딧불만 날아도 촛불 붙이려고 사당문 열 때, 그 조상님 모셔놓은 거기 사당이잖아. 약간 무섭고 사당문 열 때처럼 뒷덜미가 선뜩하고 떨떠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반딧불, 그러니까 비슷한 불인 반딧불 이런 것만 날더라도 두려워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도깨비불이 얼마나 나에게 두려움의 존재였는지를 얘기하는 구절일 뿐, 연상된 상황을 궁금해한다거나 뭐 호기심이라거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이나 얼마나 두려웠으면 반딧불만 날아도 두려워하고 막 섬뜩섬뜩할 정도였다. 도깨비불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가 니은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금기에 대한 보기가 나왔는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금기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금기를 위반하면 구성원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략 앞부분에서 어른들이 도깨비불에 대한 얘기를 애들한테 막 해. 그래서 애들이 도깨비불 무서워해. 근데 4번 선지 보시면 아무리 무더워도 핑계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건 한 거. 네, 그게 중략 바로 위의 문장이죠. 도깨비불이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아무리 더워도 모기가 떠매간다는 핑계로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했다. 그러니까 도깨비불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근데 4번에 보면 그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했던 나의 행동은 금기를 위반한 나가 자신에게 닥칠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다 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위반 안 했어. 나는 도깨비불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위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기를 위반했다라는 진술이 틀렸다로 적절하지 않은 그 이유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풀이는 여기까지고 오늘 시험 본 학생이든 아니면 내년에 보실 학생이든 이번 시험을 가지고 실력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